타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2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날 일본 인플레이션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언론 매체에 기고한 사람이 와카야바시 에이지라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얼마나 저명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논리 전개를 미래 상황 틀이라는 이름의 틀에 맞춰 가지고 제가 재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세수 증가는 제가 좀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논리를 이렇게 하나의 그 도구, 그림으로서, 도표로서 한번 표기를 해 본 건데요. 이게 충분조건 논리라는 거로 한번 설명을 해 가면서 이 사람의 논리가 얼마나 인과관계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일본의 현재 상황은 약 3,200조 엔의 민간 자금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뭐 왕창 소비도 안 하고 고령화 시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은행은 또 은행에다가 저축도 하기도 하겠지만 은행에다가 잘 입금 안 하고 또 집에 그 금고에도 많이 두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0년간의 지속된 디프레이션의 역습이라는 그런 그런 어떤 상황 진단을 하고서 풀이를 해간 내용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미래 상황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가계저축액이 크게 증가하겠죠. 또 저축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일부 그 가계부채가 있는 데에서는 가계부채가 또 감소할 것입니다. 이자 부채액도 좀 줄어들고 또는 이자 나가는 게 줄어든 만큼 또 원금도 갚아 나갈 수 있고 하니까, 이러니까 저축액도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감소하니까 그 여윳돈이 기업들이 차입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기업은 차입을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된다면은 기업 수익이, 영업이익들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경제 성장이라는 거가 아직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이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는 이유는 일본이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그 글로벌 금융 자본이 한국으로 안 오고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들을 사 제끼니까 주식 투자를 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그 주가가 그래서 상승하고 이 주식시장을 좀 고양하기 위해서 PBR 1 이상의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자율적인 규제, 비슷하게 도쿄 증권거래소의 어떤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 와카야바시라는 사람은 그래서 33년 만에 인플레이션 경제에 도달할 것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익이 증대된다면은 법인세가 더 거치게 되겠죠. 세수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일본 정부의 재정 수지가 개선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은 그 여윳돈이 그 정부 재정이 흑자가 된다면은 정부 국채를 또 상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렇게 이제 제가 이 충분조건 논리로 그 미래 상황을 한번 그려 본 거예요. 근데 한국은 2023년에 세수가 실질적으로 적게 거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 디프레이션에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단기간에 이것을 극복하고 코스피 상승의 미래 상황 틀이는 어떻게 그릴 수 있겠느냐. 이 그릴 수 있으려면 뭔가 정책적으로 그 전문적인 사람이 뭘 풀어준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이지만은 미래 상황까지는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의 대책들을 유사하게 그려봤습니다. 일본은 3,200조 엔의 민간 자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1,000조 원대 이상의 가계부채가 지금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그냥 유지하는 거로 돼 있지 금리 인하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가 높으면은 그 이자 부담하기가 아주 힘드니까 가계부채를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 또 그와 동시에 그 돈이 줄어드니까 시중 유동성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 돈들이 좀 부족하니까 소비 감소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시중 유동성 감소 등 그 투자 자금들이 부족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소비도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기업들도 투자 감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에 잘 나갈 때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지금 중국발 악재가 지금 같이 겪어졌죠. 뭐 이걸 아주 그냥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 이제 그 꽃다운 시절 다 갔습니다. 이제는 뭐 규모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생존할 거냐를 따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너무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수출입 모두. 그래서 악재가 이렇게 되니까 국내에서 투자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투자가 감소가 되면은 경제는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가 저성장이 되는데 2022년, 2023년, 특히 2023년 내 기업 수익이 크게 하락한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금융자본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에는 크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국 자본의 변동성이 심하고 그냥 매각했다가 그 다음에 매도했다가 매수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하게 되고, 이런 주식시장 하락하고 있으니까 좀 끌어올리겠다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업을 정부가 대책으로 내놨고, 요거는 뭐 제가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식시장에 화랑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 그 좌측에 있는 경제부터 성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가 먼저 선행 과제지,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는 2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로 뚝 잘라서 얘기를 한다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경제가 잘 되고 주식시장만 오른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경제 상황이 좋아지겠냐 하면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제가 견해를 넣은 거예요. 이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미 보도가 된 거고, 그러면은 그게 경제 성장이 될 거냐 하면은 디프레이션 완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세수 문제도 작년에 그 세수가 실질적으로 적게 거쳤대요. 그러면은 정부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적자 재정, 그러니까 그 이 국가 그 예산을 좀 줄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왜냐, 그 금리가 유지된다든지 또는 약간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금리가 유지되든지 혹시 인상이 된다면은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뭔가 그래도 정부 재정 수지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필요한 그 정부 돈은 또 써야 되니까 정부가 그 정부 정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국가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정부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아마 그 작년에도 그런 뉴스가 있을 거예요. 국채 발행을 얼마 할 계획이다라고. 그런데 이제 최근 뉴스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이 정부 재정의 그 어떤 수입원이 좀 줄어드니까 1월 달에 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작년에 어떤 그 심의가 통과됐다고 하는데 개인 국채 투자를 자유롭게 저축성으로 대신 지금 금리를 좀 올린다는 게 아니고 10% 금리 보장 이런 것도 나와서 그 돈들이 국민들이 이 저축을 좀 해가지고 은행 돈들이 좀 확보가 되도록 아니 그 정부 그 예산이 이런 거로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재 상황까지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전문가라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뉴스를 보고서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그 미래 상황을 아주 강력하게 자신 있게 드라이브를 건 사람의 표현들을 좀 흉내를 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는데 이게 여기 A가 아니고 요 왼쪽에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 경제 저성장인데 이 경제 저성장을 미래 상황이 경제 성장으로 돌리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표현들을 다 반대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제 표현은 한국 디플레이션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일본은 30년 내내 지금 하고 있어. 다 따지고 보니까 지금 33년이래잖아요. 그 한국이 디플레이션을 시작했는데 단기간에 극복하고 코스피 상승의 미래 상황 트리는 어떻게 그릴 수 있겠느냐. 음, 이걸 해내는 정책이 총선과 대선을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부 우리나라 뭐 이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나라가 경제 브레인이 누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전부 다 검찰통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경자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좀 아쉽게 좀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의 경제정책 이런 거는 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측 출신 애들이 뭔가 생각을 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일본의 일본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이라고 쓴 것은 정부 관료라기보다도 민간 어떤 증권 애널리스트 출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준의 뉴스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 한국 디프레이션 경제력의 전환을 했지만 현 상황이
어떻게 이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것이냐는 성까지는 생각해 보겠지만은 이 경제 저성장을 경제 성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브레인으로서 정책 브레인으로서 그렇게 그 정당 하는 그 이 정책하는 데 들어가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이런 방송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논리 연습을 하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현 상황과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친구가 저 친구를 그냥 국회의원 뽑아도 되겠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어떤 그 지각이 있는지 그냥 그 느낌대로 그냥 아니 난 무조건은 이쪽은 싫어 저쪽은 싫어 우리가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친구들을 대표로 뽑는 우리나라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자괴감이 있긴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제 수준을 좀 논리적으로 좀 표현을 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PBR 따졌냐? 이렇게 제가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일본이 하니까 우리 따라 하는데 저 PBR인데 주목 못 받는 롯데케미칼 권오은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설명한 거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그래요. PBR을. 그것이 산출하는 방식은 시가총액 나누기 순자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방식인지 저는 좀 제가 그 뭐 이쪽 그 금융 재무 쪽도 약하지만은 그래도 그 스르프 분석을 하면서 그걸 조금 손을 대고 공부를 좀 했거든요. PBR의 풀네임은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순자산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의 그 인식 수준은 다른 것 같습니다. PBR은 시가 나누기 BPS로 한다. 그럼 BPS라는 게 뭐냐? 저는 그냥 장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BPS는 Book Value per Share. 이거는 그 순자산 나누기 발행 주식수로 일반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실제 그 실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발행 주식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해서 소각을 하거든요. 그럼 시중 유통 주수하고 결국은 발행 주수가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 유통 주식수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장부 가격이란 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이라는 것은 투하자본이라고 동일 개념이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이 투하자본은 자산총계에서 이자 부채만 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순자산이란 것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다 그러는데 부채가 이자 부채 외에 뭐 여러 가지 부채가 많습니다. 충당 부채다 뭐다. 그거는 현재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산을 얘기할 때는 순자산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실제 투하자본이 얼마냐. 그거는 자산총계 빼기 이자 부채다. 이렇게 해서 순자산을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투하자본. 그럼 BPS라는 것은 자본총계 나누기 유통주식수다. 이게 유통주식으로 보는 게 난 많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물론 이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겠다 이게요. 좀 보수적으로. 응?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주주 환원이나 주가 상승을 위해서 소각을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통 주식수로 나눠야지 왜 발행 주식수로 나누냐 이거죠. 제 얘긴즉슨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이거는 이제 그 작년 3분기 때 거지만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44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부 가격이란 게 얼마냐? BPS가 자본 총계 나오는 게 유통주식수로 저는 합니다. 여기 그 뭐 인터넷에 검색하는 거 보면은 어 그 발행 주식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통주식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부 가격이 34만 3천 원짜리인데 현재 44만 9천 원이니까 이 44만 9천 원 나누기 34만 3,262원 하면은 그게 131%, 1.31이다 이거죠. 포스코는 1이 넘습니다. PBR이 그러니까. 그래서 PBR이라는 것은 사실 시가 나누기 BPS 하면은 나오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2020년 말에 1 이하였는데 어떻게 포스코 홀딩스가 2를 훌쩍 넘어가지고 거의 50%나 뛰었냐. 이게 포스코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개나 소나 다 2차 전지 뭐 이런 것 쪽에 뭐 그 자회사 쪽에 포스코 무슨 뭐 있어요. 그런 것 쪽으로 해가지고 좀 동기가 좀 생겼던 모양입니다. 철강 자체 가지고는 이렇게 안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한번 제가 이 PBR을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한 아시안컵 우승하면 안 된다. 손웅정 발언 재조명 받는 이유. 최혜승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무전술, 기본기 부족 등을 대회 전부터 꿰뚫어 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손흥민 씨의 그 아버지죠.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어떤 그 변화도 없이 얼마나 또 우려 먹겠느냐 했다. 이런 의견을 했대네요.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 했다는 겁니다. 아시안컵에서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이번에 한국이 우승할 것이란 것을 기대를 했었다. 왜냐하면은 그 외국 파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뭐 이런 해외파들이 포진해서 역대 최강 멤버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네요. 개인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개인 부분 추적하는 게 이제 개인의 역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 이런 그 팀 플레이가 필요한 데서는 팀 전체 체커가 아닙니다. 각자는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축구란 것은 팀 플레이가 돼야 되고 작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축구야말로 개인 역량보다 전체 역량 팀워크가 필요한 스포츠다. 팀의 제약을 해결했어야 된다. 그럼 팀의 제약이 뭐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개개인은 못났어도 팀워크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게 제약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호흡을 안 맞춰본 사람들끼리 외국에서 지금 활동하는 애들이 뭐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 갔겠지만은 국가대표팀으로서 얼마나 호흡을 맞춰봤느냐. 호흡이 약하다 이거죠. 준비가 덜 된 상태라는 게 팀워크 훈련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손흥민 아버지의 그 판단이 한국 그 축구팀의 제약은 팀워크 훈련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진단한 거면은 여기다가 제약 이론 그 제약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빗대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뛰어나지만 손흥민이가 영국에서 그렇게 그 주장으로서 지금 잘 나가는 게 그 뒷받침해주고 팀워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훌륭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이게 축구다. 단체전이라는 게 혼자 잘나서는 절대 될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손흥민 씨 아버지는 뭐 수염도 항상 안 감고 딱 그 첫 인상만 보면은 완전 시골 농부 스타일이에요.
그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이도 좀 많이 드셨겠지. 완전히 그 시골 그 농부 그 같이 생긴 그런 분 얼굴로 느껴집니다. 정한 뜻이 있어가지고 한국 축구가 그 고연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이게 지금 진입장벽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도저히 이런 데서는 키울 수 없다. 내 아들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저녁에 유럽 그 축구학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들 하나 그래서 큰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한국이 훈련시킨 선수가 아니죠. 어, 외국 그 축구 학교에서 실력을 키운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 30%더 멀리 쏜다.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 정재원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항력 감소탄, 이게 그 공기 저항을 감소하는 그런 뜻이겠죠.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체를 복합 적용했다. 방위산업청은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의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6일 밝혔다. 항력 감소탄은 탄 발사 후 항력 감소제가 연소되면서 탄의 항력을 최소화해 사거리를 연장하는 탄약이고, 로켓 보조 추진탄은 비행 단계에서 로켓 보조 추진체가 연소하면서 탄의 비행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거의 그 개발업체는 풍산이 되겠습니다. 육군 해병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엄동환 방위산업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엄동환이라고 어찌 이름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얼굴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관 이런 포탄을 쏠 수 있는 거면은 이제 그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25 이후 한반도 가장 위험. 2024년과 1950년은 다르다라고 남성호 고려대 통일외교 학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미국 일부 전문가들이 먼 싱크탱크에서 할 때는 아주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견해를 써놓고 있다는데, 이 남성옥 교수는 6.25 때와 달리 한국 군사력은 현재 세계 5위이고 강력한 한미동맹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적 수행할 상황은 안 된다. 부분적으로 서해도서 점령을 기도하는 등은 도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로버트 칼린이라는 사람과 시그리 프리드 해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한반도 불안 조정을 하는, 지금 전쟁 위험이 있다, 전쟁 위험이 있다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뉴스는 전쟁 위기론대 협상 패턴론, 그 그거는 협상의 어떤 그 전술로서 북한이 항상 써먹는 기법이다 하는 정도로 폄하하는 거죠, 협상 패턴론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되는 이유는 다만 작금의 국내 정치 분열은 해방 전국 당시 못지않게 우려스럽다. 눈에 보이는 안보에서 정치권의 분열은 국가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보통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침이 있기 전에 내분에 의해서 이미 망한 것을 그냥 접수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략 전술은 그 공격 대상의 나라를 내란을 일으킬 정도까지 분열을 시키는
그런 작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그 공작, 전술,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우리는 부안해동이 돼가지고 이쪽 뭐 내쪽 저 새끼 죽여 이렇게까지 감정이 들도록 분열 주장이 되는데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결말은 전쟁은 억지, 디터런스라고 되어 있네요. 억지란 것을. 가 최우선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 상책이다. 다만 싸울 수밖에 없다면 이겨야 한다는 것이 클라우비츠 전쟁론의 핵심이다. 해서 그 1950년의 군사력 비교와 2024년의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터진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핵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핵을 쓰려면은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우리 이제 동정 아니야. 그냥 적이야. 그러니까 니들한테도 서울에다 핵폭탄 하나 날리면은 끝나지 않겠어? 그렇게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핵을 우리도 갖겠대도 그랬더니 미국이 아니 안 돼. 그러면 너희들까지 하면은 일본도 갖겠다고 그래. 그러면 전 세계가 불안해지잖아. 우리가 그냥 그 소련하고 그때 합의한 그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지 또 개나 소나 전부 다 원자탄 해가지고 혹시 잘못돼가지고 터지면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 북한이 핵을 못 쏘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불안하죠. 근데 서로 쏘면은 서로 멸망해요. 그게 뭐 확증 편향 패망 전략 뭐 그런 용어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못 쏜다 이게요. 서로 쏘면 죽으니까 동시에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전쟁이 사실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만약 일어난다면은 뭐 많이 그 미래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그 지구 멸망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러시아가 내부 붕괴될 거야. 시오바라 토시코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에 대한 뉴스 우리나라 뭐 기사를 쓸 만한 수준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그 일본 뉴스를 제가 인용할 때, 뭐 그렇게 일본 뉴스만을 인용하는 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국내 뉴스 보고서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겠시다. 그러니까 보지.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있는데, 중부에 바시코르토스탄이라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공화국이 있네요. 이런 그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 알았습니까? 이런 뉴스가 있으니까 알아볼 정도죠. 근데 여기에서 그 활동가가 있다는데 아르시노프를 지지하는 항의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뭔가 이 안보적인 차원이나 뭐 이런 등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흑인 바시키로로 사용한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흑인이라는 것은 그래가지고 결국 풀려나왔대요. 이러한 사회불안 배후에는 우크라이나 전투에 파견되는 소수 민족의 수가 러시아 내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많은 것에 대한 반발이다. 해가지고 현재 러시아 연방이 안고 있는 여러 그 공화국 내지 자치주 이런 것들 속에서 서로 간에 독립을 원하고 따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의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푸틴의 무력화, 암살, 갑자기 사망사하는 자연사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 연방이 분단될 수도 있다라고 그 예측 기사를 내고 있고요. 푸틴에 의해서 중앙집권화 칙칙한 독립지향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중화라는 거로 뭐 나라 그 연방이나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구심점이 있는데,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강한 팩타임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1994년 이후에는 모스크바의 사이에 새로운 권력 분립 조약이 조인되었고, 2007년 7월에는 타타르스탄이 진정한 주권을 계속 추구하기 위한 조약이 또 체결되었다.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타타르스탄, 뭐 카자흐스탄은 이미 별도 독립국이 돼 있지만은 소련 연방 내에 타타르스탄 무슨 스탄 또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는 고대사적으로 우리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는 나라들이라는 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종족이 또 틀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주목 들어온 데가 어, 바스코르토스탄인데, 이 바스코르드스탄과 타타르스탄 사이에는 좀 민족 간 종족이 좀 틀려가지고 민족적 대립 내지 앙금이 현재 또 있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러시아 연방 붕괴 조짐이 보인다. 크게 봐서는 시베리아, 사하공화국, 극동공화국. 이 극동이 우리나라 그 고려인들이 살았던 연해주. 연해주도 옛날 다 발해 땅이었고, 뭐 지금 뭐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도 그거 다 발해 땅이었고 그런 거죠. 사실은 저는 뭐 크게 나눠가지고는 동러시아, 서로러시아, 면 러시아도 한 3으로 나누죠. 그 고조선처럼 그 삼국 체제로 남한 아니 그저 삼한으로 뭐 진한 변한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러시아도 한 3개 정도로 일단 쪼개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흉노 쪽에서 얘기할 때는 우연왕, 좌연왕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그 중앙 통치하는 국가가 있고, 근데 이제 러시아는 유럽에 너무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좌현왕이라고 그러고, 동러시아를 우현왕이라고 그러고, 중앙아시아를 거기에 있는 무슨 스탄 이런 데를 또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3등분해서 좀 쪼개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동러시아 쪽하고 좀 무역 거래가 좀 활발하게 돼서 그런 게 계속 그 개척이 돼야 거기서도 뭐 지하자원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동태 자체부터도 그 자관 그쪽에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 그 우리 지금 먹는 동태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동러시아 해변에서 나오는 캄차카 반도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망에 하나 더 추가되었다. 중국 해체. 이건 제가 제목을 썼어요. 거기다가 욕심 더 내서 한국 통일. 미국의 야망은 어떻게 될까? 지금도 패권군 미국의 외교 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러시아 연방 해체이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지비뉴그 브레진스키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거의져서 더 그랜드 체스보드 아메리칸 프라미머시 앤드 이츠 지오 스트레테지 지정 전략 임퍼레티브즈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소련 해체를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번 소동은 러시아 붕괴에 대한 작은 조짐으로 주목해야 된다. 뭔 조그만 그 중부에 있는 무슨 스탄에서의 그 민중들의 항의 시위, 이거를 러시아 해체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 그 논리를 쭉 전개를 해나가는 일본의 어떤 그 저명한 그 관련 전문가의 기고글이었습니다.
근데 요런 분이 그 러시아를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중국 붕괴의 조짐도 있지 아니한가. 경기만 지금 안 좋다고 그러지 중국이 정치 체제 쪽으로 뭔가 좀 하는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지방 소수민족의 그 독립 이런 그 욕구 이런 것들이 조금 심심치 않게 견해들이 나오고 있죠. 결론은 중국 공산당 힘이 약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단지 그것만으로 폭설? SNS 설국 마운트 화재 배경 동경 23구의 적설은 정말 드물다. 도밍고라는 거 북해도의 어떤 뉴스 매체인데요. 이게 그 동경역인지 동경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 오는 거 하는데 동경에서 이렇게 눈이 쌓이는 경우는 진짜 드물다 이런 얘기예요. 홋카이도와 토호쿠 지방은 매년 수십 센티미터의 눈이 내려 쌓이지만 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데 동경에 이번 이런 눈이 쌓이는 폭설은 진짜 그 정말 드문다는 얘기죠. 우산이 아니고 설산이 되겠네. 이렇게 그 눈이 오는 모습이 이 동경에서는 참 지키기 어려운 그런 풍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 새로운 슈퍼지구 발표. 외계 행성 궤도 거주 가능 영역 불과 137년 거리다. 아니 137년 광년거리가 불과 거리예요. 이게 그 이 무슨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인가 그 띄우면서 이런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는데 자관 이걸 보면은 그 뭐 19일 여기에 대해서 이 행성에 대한 1년은 지구의 19일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19일 만에 1년이 바뀌면은 글쎄 거기 가서 수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100년이면은 19일에 1년씩이면은 그냥 금방 났다가 금방 죽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지구의 19일과 같다고 그랬으면은 1초 모르겠네요. 이런 거가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 원인 알아보니 이배운 기자가 이델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신축 주상복합 229개 건물 통째로 공매행, 분양 참패로 공사비 못 내서 전세 사기는 무관하고 부동산 침체에다가 상권까지 몰락하고 고분양가 등 겨박죄가 있어가지고 유사살에 잇따를 듯 자산가치 하락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관 그 대주단이라는 게 그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대출금을 대출 뭐 잠깐 이런 분야 쪽을 잘 모르니까 대주단이라고 이름은 들어본 건데 잠깐 그걸 통째로 그 공모에 내놔가지고 장애들 그 돈을 회수하려고 그런다. 잠깐 그게 얼마나 했는지 그게 공매 나온 거를 그 부동산 지도에 표시하니까 완전 무슨 해바라기 꽃 같이 됐네요. 이 파란 색깔은 이것도 공매인데 왜 파란 색깔은 좀 공매가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지 안 됐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그림이 나왔어요. 네. 부천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부천역에서 얼마 안 멀되는데 저도 뭐 부천에 가본 지가 꽤 오래됩니다만은 업무적인 일로 부천이 꽤 그 크게 사실 부천시라고 그러지만 부천 시흥시 부천시 뭐 이렇게 있는데 다 그냥 인천에 집어넣던지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시 경계선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천시죠. 시흥구인가? 시흥구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뭐 인천으로 다 집어넣든지, 그냥 거기도 그냥 싸발라서 그냥 서울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인천이 또 기분 나빠할래나? 어쨌든, 장관, 에, 뭐, 잠깐 인구 기준 해가지고 시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뭔가 좀 조정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전에 한번 봤던 건데 제가 영화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해주는 거를 잠이 안 오는 늙은이가 되다 보면은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정년퇴직과 은퇴 후 남자가 걸어야 할 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게 영로라는 그 문학 작품을 영화한 건데 마지막 그 주인공의 대사가 남은 인생을 참으면서 걸어가야만 한다고 쭉 이미 우리 인생은 철길처럼 정해져 있는 거야. 반고흐인가요? 그 도시를 떠나서 그 무슨 저 섬에 가서 그 고갱인가요? 그런 일탈을 꿈꾸는 그런 인생도 있긴 있겠지만 그게 행복했던 인생이냐? 예술 작품으로는 뭐 잘 남겼다고 하지만은 어, 또 돈도 없으면 제2의 인생 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애새끼들 다 독립하고 해서 남는 게 부부면 노인 부부끼리 그냥 사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 사람이 형사 역할로 나오는데 정년이 1년 남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공 인생이지. 그런데 최근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정년이 60세였는데 한 50세 넘어서 제 지금 기억으로는 저도 52세에 그 명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뭐 사람이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일반 사무직도 뭐 60세까지는 그냥 정년이 다 보장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베이비 부머 비스무리 해가지고 그 앞 세대지만은 어, 더 이상 월급 못 올려줘. 그러니까 나가죠. 이런 게 이제 그 IMF 이후에 그 뭐 또 경영혁신이다. 2008년에 그 이 뭐죠? 그 저 금융위기 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기업 간에도 세대 교체가 돼야 되고 또 뭐 이런 그 서열 관계, 진급 관계 뭐 등등 그 기업마다 다 복잡하지만은 어, 장관 지금은 그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뭐 직급에 관계없이 한 정년 사무직도 60세가 정년이 되면은 정년까지는 대가 없으면 그냥 다 그냥 그냥 있으세요. 그 대신에 임금 피크제 같은 거는 두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저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남은 인생을 참으면서 걸어가야만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술을 홀짝홀짝 먹고 그냥 거기서 기차 타고 오면서 콕 잠드는 게 끝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